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연휴. 수원보호중학교는 금요일 날 쉬지 않았나요?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어쨌든 월요일은 쉬지 않고 다시 복귀를 했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고 1년 만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연호를 광무라고 이름 짓고 광무개혁이라고 실시했어요. 그때까지 배웠는데 그 전의 내용은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과 또 그 시기 같이 일어났던 갑오개혁, 청일전쟁, 또 일제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청일전쟁의 승리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맺었고,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일본이 중국 진출을 위해서 요동반도를 떼어가려고 했지만 요동반도에 관심이 많았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일으켰다는 것. 이런 상황을 보고 이 민비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일본이 이 낭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경복궁을 침략한 다음에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 이런 것들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이후에 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큰 일이 없었어요. 큰 일이 없다가 러일 전쟁을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국권이 일제에게 피탈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필기는 가로로 필기를 하고, 오늘은 가로로 우선적으로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우리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피탈하는 과정만 이제 강조하면 역사학습이 의미가 없죠. 우리도 우리의 국권을 지키고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시기상으로 병행해 가면서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97년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연호를 광무라고 한 다음 스스로를 이제 우리도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조선시대 임금들은 이 왕에 해당되는 빨간색, 붉은색의 옷을 입었는데, 이 중국은 황제를 상징하는 노란색 이 옷을 입었어요. 우리도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에 고종 임금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연호도 사용하고 스스로 노란색의 옷을, 금색의 옷을 입고 자주국임을 명시했지만 말만 자주국이었지, 이 주변 외교 정세 상황을 보면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다가 드디어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뜨게 돼요. 마치 10년 전에 청과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듯이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또 러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청일전쟁도 일본이 도발했듯이 러일전쟁 또한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하면서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시기가 1904년이에요. 1904년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일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가 이기든 누구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냐 이런 정도를 가르는 전쟁이라면, 일본에게는 첫 식민지 획득이냐 라는 것을 두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정말 쏟아붓고 올인한 전쟁이에요. 근데 일본은 올인했다면 러시아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러시아는 국내 사정이 그렇게 좀 녹록치 않아가지고, 또 러시아의 수도는 저 서쪽, 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요 분국, 유럽 지역이 러시아의 중심이고, 저 멀리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난 이후에 이 동쪽 지역은 러시아가 큰 영향을 집중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반면에 일본은 모든 역량을 올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나름 사이즈나 또 유럽에서 위치나 국제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일본보다 앞서겠지만, 이 전쟁은 일본의 승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일본의 뒤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한반도가 러시아 식민지가 되기보다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좀 더 우리 국가에게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영국과 미국이 있었는데 영국과 미국은 당연히 한반도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반도가 러시아 식민지보다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고종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은 우리 대한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국외 중립화 선언을 해요. 근데 이 중립화 선언이라는 게 나라가 힘이 있을 때나 중립국으로서 위치가 강고해지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언에 불과해버려요. 그래서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기로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야금야금 집어삼키기 시작해요. 먼저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겁박해서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한일 의정서라고 강제로 체결하게 돼요.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게 돼가지고 일본이 나라일자 일본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반도의 주요한 지역을 군사 요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명시한 조약이 한일 의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필요한 군사 용지, 줄여서 군용지라고 쓸게요. 군용지. 군사적으로 쓸모가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군용지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벌써부터 우리의 주권이, 영토 주권이 침탈당하는 모습이 보이죠.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은 지금 계속 지속 중에 일본이 전쟁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반도의 어떤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이 조항을 강제로 체결케 한 거예요. 이미 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것만 하더라도 당시 우리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었던 상황이에요. 안타깝지만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또 조약을 맺게 돼요. 1차 한일 협약이라고 1차 한일 협약이라고 맺게 돼가지고 이건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 전까지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영토만 그냥 빌려 쓰겠다는 건데 이건 아예 우리나라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는 정치가 돼버려요. 이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하는데 고문. 이 고문이 뭐냐면 고자가 물을 고자 들을 문자예요. 우리 뭐 사람 몸 이렇게 괴롭히는 그 고문이 아니고 우리 뭐 자문을 구하다 할 때 그 고문인데 이게 말 그대로 고문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에게 그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듣고자 하는 때 그 사람은 고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이때 임명된 고문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재정고문과 외교고문 재정과 외교 분야에 일본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고문을 임명했는데 재정고문에는 일본인 메가타라는 사람을 임명했고 이때 외교고문에는 미국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을 이 외교고문으로 두었어요. 해서 경제권과 외교권을 사실상 일본이 주무르게 되는 거죠.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왜 외교 고문에는 일본인이 아니고 미국인의 이제 힘을 빌리려고 했냐면 일단 미국이 한반도를 일본이 지배하는 것을 지금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때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다는 것을 일본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를 받기를 원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약간 좀 믿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아닌 일본도 아닌 제3국의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지금 한반도는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일부러 친일적인 성향의
미국인을 외교 고문에 앉혀놓고 이 사람 입을 통해서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미국인 고문을 앉힌 거예요. 나중에 스티븐스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정말 좀 우리 입장에서는 통쾌한 사건이 일어나요. 통쾌한 사건. 이렇게 재정고문, 외교고문을 넣어가지고 우리의 재정권, 외교권을 강탈해 갑니다. 특히 이 메가타는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기존에 우리나라 화폐가 백동화라고 있어요. 백동화. 이 백동화를 전부 다 폐지해버리고 일본의 제1은행이라고 하는 일본 제1은행 화폐권을 우리나라 법정 화폐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 민족 자본을 그야말로 잠식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어쨌든 재정, 외교 고문을 둬가지고 우리나라의 사실상 경제 주권 그리고 외교 주권을 강탈해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전쟁은 거의 일본의 승리로 굳혀가는 분위기예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가 먹이는 아니지만 이제 삼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할 때는 주변 강대국들의 승인 절차가 꼭 필요해요. 국제적인 인정이 필요해요. 일본이 그런 절차를 이제 하나둘씩 밟기 시작해요.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절차를 일본이 차근차근 밟기 시작해요. 그것이 1905년부터 시작되는데 1905년 먼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맺어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전부터 사람 이름이에요. 가스라는 일본인, 테프트는 미국인인데 요 일본과 미국인의 대표가 밀자가 몰래 밀자예요. 우리 비밀할 때 밀자 있잖아요. 몰래 약속을 했다는 것인데 이 당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주면 일본은 미국의 무언가를 인정해주냐면 이 당시 미국이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일본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한반도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국가에게 미국은 상당히 우호국이고 동맹국이지만 과거에는 좀 이런 우리와는 좀 적대시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미국이에요. 이 외교에는 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듯이 지금도 우리가 미국과는 좀 우호적 동맹국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됐을 때나 동맹국이에요.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됐을 때나 우호국이고 이 외교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미국은 마냥 좋은 국가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1조를 넘어서서 거의 일본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국가 중에 한 나라였어요. 그 이후로 또 이 일본이 누구랑 동맹을 맺냐면 2차 영일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쓰면 너무나 많은 필기 내용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건 구두로 말로 이야기할게요. 2차 영일동맹이라고 맺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이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 전쟁이 끝나게 되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끝맺음을 하는 조약을 맺게 돼요.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서로 조약을 맺어요. 이 포츠머스는 미국에 있는 도시예요. 이 포츠머스 조약 자체가 또 누가 중재를 했냐면 미국이 중재를 해요. 미국이 중재를 해서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로부터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완전히 인정받게 돼요. 여기서도 또 미국이 나서죠. 그죠? 일본은 당연히 나쁜 국가죠. 이 당시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미국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었고 영국도 일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한반도 지배에 대한 강대국들의 승인을 전부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2차 한일 협약을 맺게 돼요. 2차 한일 협약을 맺게 돼요. 이 2차 한일 협약을 우리는 흔히 뭐라 부르냐면 을사늑약이라 불러요. 을사늑약. 1905년이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우리 예전에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던 사건이 을미사변이라고 있었죠. 그 1895년은
을미년이고 1905년은 을사년인데 을사년에 일본과 맺었던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되게 을사늑약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조약이 아니고 늑약이냐면 조약은 서로 협조한다는 거. 서로 승인하고 동의한다는 상황에서 약속하는 거지만 여기 늑자가 무슨 늑자냐면 우리 소, 쟁기, 소에게 밭을 갈 때 소에게 이제 머리에 이게 씌우는 거 있죠. 혹은 말들 소리내지 말라고 입에 물리는 게 뭐죠? 재갈이에요, 재갈. 이 늑자가 재갈이란 뜻이에요. 재갈, 말과 소가 물고 싶어서 무나요? 그렇죠.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물리죠. 우리도 일제와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 조약을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고 마치 재갈 물리듯이 강제로 체결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일사조약을 일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 다른 조약들은 왜 다 늑약이라고 하지 않나요? 다른 것도 다 늑약이죠. 늑약이지만 이 을사늑약이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상징성을 두고 이 을사조약만 늑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뭘 설치하냐면 통감부라는 기구를 설치해요. 통감부라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이 통감부가 뭐냐면 통감부가 1910년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난 다음에 일제가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한 최고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뭐죠?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데 그 조선 총독부가 새롭게 설치된 게 아니고 이 통감부가 나중에 1910년에 조선 총독부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총독부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이 통감부의 초대 통감. 일대 통감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 이름은 헷갈리겠지만,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사람을 사살한 사람은 우리 한국인이라면 절대 모르지 않죠. 우리 이 사람은 수장으로 유명하죠. 수장. 수장 중에 요 약지가 없는 수장이 유명하죠. 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다 라고 명언을 남기신 안중근 의사 있죠. 안중근 의사가 사살한 사람이 누구죠? 네, 이토 히로부미. 이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이 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 나름 즉위하게 돼요. 사실상 왕이에요. 조선의 왕.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엇을 또 가져가냐면 외교권을 강탈해 가요. 외교권을 강탈해 간다. 자, 외교권을 강탈해 간다. 이 외교권 강탈로 인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 대신에 누가 나서는 거냐면 일본이 나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국가에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죠. 그래서 고종도 이거에 반발을 하게 돼요. 이 당시 우리나라 황제인 고종도. 그래서 이거에 반발하기 위해서 1907년. 자,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하는 거예요.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라고 파견해요. 헤이그 특사. 자, 그래 헤이그 특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총 3명을 파견하는데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의사를 파견을 해요. 어디에? 헤이그라는 곳에. 그럼 헤이그가 어디냐? 헤이그가 네덜란드의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대체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 왜 파견했느냐? 거기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튤립 사러 간 건가? 풍차 보러 간 건가? 재미없나요? 네. 이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냐면 만국평화회의라고 열렸어요. 만국평화회의.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만국평화회의. 만국이 여기 1만 만자인데 정말 만 개의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 말하는 거야. 월드 피스. 전 세계 평화에 관한 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럼 평화에 관한 회의를 열리고 있으니까 평화를 저해하고 있는 전 세계 어떤 국가를 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고종이 이거를 캐치하고 이준, 이휘종, 이상설 3명의 의사를 지금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 지금 만국평화회의에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일제를 나름 고발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가 국제 정세에 약간 좀 어두웠던 게 이 만국 평화 회의 자체가 누구들만의 회의냐면 식민지를 잔뜩 거느리고 있는 유럽의 강대국들만의 회의예요. 이게 진짜 평화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논의한 게 아니고 강대국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다가 서로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려고 서로 간에 충돌하지 않으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뭐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렇지만 뭐 우리 지금은 뭐 각 지역에 다 사라졌죠. 뭐 각 지역에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막 범죄와의 전쟁, 막 최민식, 뭐 너희 세장 어디 있어? 이거 우리 짤로 유명한 그 영화 있죠? 거기 보면 조직폭력배 깡패 많잖아요. 그 각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배 깡패들이 서로 이 영역 싸움을 막 벌이니까 뭐 충청도 지역의 깡패 새끼들,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지역의 깡패 놈들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충돌하지 않으려고 뭐 약속을 하는 회의,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강대국들끼리 덜 충돌하려고 모인 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니까 우리 동아시아의 약소국인 대한제국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줄 리 만무하죠. 없죠.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고종이 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는 데 있어서 고종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인 순종을 강제로 즉위시켜버려요. 그 황제가 퇴위하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 그 퇴위되는 황제와 새로 즉위하는 황제가 같이 퇴임식, 즉위식을 같이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종도 반대하고 순종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고종과 순종이 전부 다 퇴위식, 즉위식에 참여도 안 하는데 일본이 그냥 허수아비 꼭두가시 내세워놓고 강제 퇴위, 강제 즉위를 시켜버려요. 참 웃긴 일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국권이 많이 일본에게 잠식당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려고 했다. 이 외교권을 빼앗김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일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툭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라고 자기네 나라 영토라고 주장하는 우리 고유의 영토가 있어요. 어디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몇 백리죠? 그렇죠. 그 독도 있죠. 독도가 언제부터 일본과 우리나라의 영토 분쟁의 소짓거리가 됐냐면 일본이 이 러일 전쟁 중에 정확히는 1905년에 이 독도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 무주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여겨버려가지고 이때 일본의 시마네 현으로 강제 영토 편입을 시켜버려요. 그 이후로 이제 독도가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영토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죠. 우리 측에서는 영토 분쟁의 소지도 아닌 거죠. 그래서 독도를 먼저 빼앗고 이때 외교권 빼앗아 간 곳으로 얘네들이 무슨 만행을 저지르냐면 이 외교권으로 1909년에 간도협약이라고 맺어요. 간도협약. 간도협약은 누구랑 누구 맺은 거냐면 청과 일본이 맺은 이 외교적 조약이에요. 이 간도협약으로 우리 간도 땅이 그럼 어디냐면 간도 땅.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우리나라 지도예요. 여기가 우리나라 영토 경계에 해당되는 강인데 여기 혹시 무슨 강 흐르는지 알아요? 이게 압록강 흐르고 여기는 두만강 흘러요. 요 두만강 이북 지역, 요 부분이 간도예요. 간도. 이 지역에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어요. 꽤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일본과 청, 이거 뭐 구체적인 내용 얘기하려면 뭐 백두산 정계비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송화강, 토문강 뭐 이런 강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면 원래 진도에 좀 느려지니까 간략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영토 분쟁 지역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처럼 취급이 됐어요. 또 대한제국에서 이 지역에 관리도 파견할 정도로 우리나라 영토였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실상 지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이 중국이었어요.
근데 중국, 이게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이 진출하려고 할 때,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할 때 중요한 권한이 그 나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거예요. 철도 부설권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도 일본이 지은 거거든요. 일본이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이때 중국 진출의 기회로 삼고자 중국으로부터 만주 일대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토 분쟁 지역이었던 이 간도 지방을 청나라 땅이다 이렇게 떼어주게 돼버려요. 다시 일본이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토 분쟁 지역이었던 이 간도 땅을 그냥 떼어줘 버려요. 일본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이 만주와 중국도 차지할 거니까 본인들의 영토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간도 땅을 우리가 빼앗기게 돼요. 빼앗기게 돼요. 참 이런 만행이 이때 저질러지게 돼요. 안타깝죠. 이렇게 1905년에 을사늑약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1907년에 이때 1907년은 정미년이에요. 정미 7조약이라고 맺게 돼요. 정미 7조약이라고 맺게 돼서 이때부터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차관 정치로 전락이 되는데, 차관이 뭐냐면 지금 교육부 장관, 무슨 문화부 장관, 우리 어떤 부서의 복지부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장을 장관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차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차관이라고 하는데, 이 차관을 어떻게 뽑냐면 통감부가 추천하는, 일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차관을 임명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제로 조약을 맺게 돼요. 사실상 우리나라 전 분야를 일본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 대일본 제국이 너희 대한제국을 지배하고 관리해 줄 거니까 너희 대한제국의 군대는 필요가 없겠네 해서 군대를 강제 해산시켜요. 강제 해산시키고, 그리고 1909년에 또 기후 각서. 이때 1909년이 기후년이에요. 이때 기후 각서라고 몇 개 해서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또 강탈해 가요. 사법권을 강탈해 가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네요. 마지막으로 1910년 8월 29일 날 이때를 이제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이때 1910년 8월 29일을 왜 경술국치라고 하냐면 1910년도를 경술년이라고 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치자가 부끄러울 치자예요. 국가의 큰 부끄러움이다. 국가의 큰 수치다라고 해가지고 이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러일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권 피탈당하는 과정만 알아둬야 될 게 아니고, 우리도 국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국권을 지키고자 했던 국권 수호 운동도 중요하겠죠. 그 국권 수호 운동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을 좀 정리했죠. 자, 방금 전까지 우리 수업한 내용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하나 둘 강제로 체결되게 된 조약,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빼앗긴 국권에 대해서 차례로 한번 이야기해 봤죠. 1904년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우리 민족이 바보죠. 하지만 우리도 국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국권을 지키고자 했던 운동을 국권수호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국권수호 운동은 선생님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의열, 의병, 애국, 계몽 이렇게 세 가지로 주제로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서 이해하면 참 편해요.
자, 그래서 이 국권 수호 운동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열운동. 이 의열운동이 뭐냐면 나중에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실시되었던 독립운동 중에 의열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도 있어요. 이 의열단과 이 의열, 여기 선생님 쓴 의열과 또 같은 의미예요. 이 의열이 의로운 일을 열렬히 시행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를 표현한 말 중에 의사, 열사, 지사 뭐 이런 말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주면 의사, 열사, 지사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의사는 우리 윤봉길 의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중근 의사. 이 의사는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주국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약간 좀 폭력적인 방법, 약간 좀 무장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하는 거고 우리 유관순은 열사라고 하죠. 이 열사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사람. 그리고 지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을 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의열운동은 약간 좀 폭력적이고 무장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일제로부터 우리의 국권을 지키고자 했던 분들을 의열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의열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은 1905년에 을사오적 암살단이라고 있어요. 을사오적 암살단. 을사오적 암살단이라고 있어요. 을사오적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리는데 일제에게 큰 도움을 준 5적이 있어요. 5마리라고 할게요. 5마리. 그 놈을 을사오적이라고 해요. 을사오적 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친일파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는 사람. 네, 맞아요. 이완용. 나머지 4명은 누구냐? 나머지 4명도 한번 이름을 기억했다가 뭐 욕하고 싶을 때 한번 이 사람 이름을 대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완용과 이지용, 이근택, 그 다음에 박재순, 권중현, 요 5사람이 을사오적이에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데 있어서 일본에게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이 을사오적을 죽이겠다고 정말 암살단을 조직한 거예요. 멋있죠, 그죠? 누가 만들었냐면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나철, 오기호. 나철. 되게 이름이 나철이야. 나 아이언맨이야. 재미없죠? 되게 강해 보이죠? 근데 이 호기롭게 만든 을사오적 암살단을 통해서 을사오적을 죽였을까요? 한 명도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을사오적이 우리 민족에게는 상당히 나쁜 놈들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인물들이겠어요. 일본에게 상당히 필요한 인물들이겠죠. 그래서 일본이 철저히 보호를 해주고 그 감시망을 뚫지 못하고 한 명도 죽이지 못해요. 다만 이 나철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종교를 만들어요. 무슨 종교를 만드냐면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드는데 이 대종교는 누구를 숭배하는 거냐면 단군을 숭배하는 거예요.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라는 종교를 창시해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우리 민족 최초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단군한검이 신입니까? 단군한검이 신도 아니고 왜 이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는 종교를 만들고 이게 나름 실제로 많이 유행도 했어요. 우리 민족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제의 지배를 받기 싫다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가 또 잃어버린 땅, 이 간도 땅, 이 만주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 땅이 아닌 중국의 영토에서 내 나라, 내 영토 없이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성과 역사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또 한데 응집하기도 힘들고 이때 우리 흩어질 수 있는 우리 민족을 한데 응집할 수 있는 이 거리가 필요했어요. 소재가 필요했어요. 그 소재가 바로 우리 민족의 최초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단군한검이죠. 그래서 이 단군한검을 모시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철이 독립운동에 약간 좀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종교예요. 자, 이렇게 나철 오기호라는 사람이 의열운동의 좀 첫 번째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7년과 1909년 사이에다 쓰면 돼요. 1907년과 1909년 사이에 전명훈과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누구를 암살하냐면 스티븐슨을 암살하게 돼요. 스티븐슨. 스티븐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방금 들어봤죠? 그렇죠. 이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 중에 두 번째 조약. 1차 한일협약이 있었죠. 이때 일본에 의해서 외교 고문으로 초빙된 사람이 미국인 스티븐슨이죠. 이 스티븐슨이 어떤 망언을 퍼뜨리고 다녔냐면, 한국은 워낙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웃 국가인, 좋은 이웃인 일본을 만났다 이거야. 그래서 한국이 장차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의 이 말도 안 되는 망언을 미국 혹은 전 세계 언론에다가 이 자기 입을 통해 가지고 막 망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미국 서부 지역, 하와이를 시작해서 미국 서부 지역에 우리나라 이주민 노동자가 한 189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부터 우리 한반도에서 하와이, 미국 서부 지역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거기 이미 우리나라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서부와 하와이 일대에 좀 많이 포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 스티븐슨이 미국 서부에 와가지고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망언을 퍼뜨리니까 그 당시 미국에 있던 한인 교포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스티븐슨에게 항의를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개의 한인 단체가 이 스티븐슨을 죽이겠다고 작심을 한 거예요. 두 개의 한인 단체가. 그래서 한 단체에서는 전병훈을 고용하고 한 단체에서는 장인환을 고용해가지고 스티븐슨을 미행한 거예요. 미행해가지고 저놈을 죽여라 이거야. 그래서 한 단체가 이제 전명훈에게 또 총도 줬겠죠. 또 한 단체가 장인환에게 총도 줬겠죠. 그래서 스티븐슨을 각자가 몰래 미행하다가 전명훈이 먼저 스티븐슨에게 총을 2발을 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한인단체가 전명훈에게 구해주던 이 총이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 고장이 많았나 봐요. 총을 2발 쐈는데 이게 전부 다 불발이었어요. 그래서 전명훈이 총을 내던져 버리고 이 스티븐슨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스티븐슨과 몸싸움 해가지고 이 스티븐슨을 정말 몇 대 치고 하는 건 막 정말 속이 시원하지만 주먹으로 쳐가지고 언제 죽일 거야, 그치요? 그때 전명훈과 스티븐슨이 싸우고 있을 때 저 뒤에서 장인환이 총을 꺼내가지고 이때 스티븐슨을 저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스티븐슨을 죽이게 돼요. 근데 처음에 이 사건을 이 미국 경찰들이 잡고 수사를 했을 때는 전명훈과 장인환이 똑같은 단체에서 고용된 같은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도 다른 단체에서 고용된 두 사람이 우연치 않게 그 자리에 만나가지고 스티븐슨을 죽이는데 같이 협조하게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인연이죠. 그래서 이 스티븐슨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에 이제 1909년 밑에다가 쓰면 돼요. 이게 선생님이 이건 1908년 내용이라 가지고 사이에 썼는데 남는 칸에 그냥 써도 돼요. 남는 칸에 1910년 밑에다가 쓸 공간이 많으면 거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1909년 밑에다가 의열운동의 또 하나 일환으로 안중근 의사가 누구를 죽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요. 이토 히로부미는 그야말로 이 일본인 중에서 핵심 수뇌부 중에 수뇌부, 머리 중에 머리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안중근 일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큰 자극도 주었지만 일본인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으로 와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일본인들이 받은 충격과 더불어서 일제가 이 안중근 의사를 당연히 잡아다가
뭐 나중에는 이 안중근 의사를 재판을 할 때는 지네들이 사법권도 다 빼앗아 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사실상 법적으로 처형만 하면 되는 건데 안중근 의사를 그냥 죽여버리면 안중근 의사를 그냥 처형시켜버리면 일제가 조선민족이 안중근 의사를 계기로 약간 좀 일어날 것을 경계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안중근 의사를 막 설득을 하려고 했대요. 너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사죄하고 일본인들 앞에서 좀 속죄의 행동을 해라. 이렇게 약간 좀 안중근 의사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조선 민중들의 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무마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런 과정을 펼치려고 했대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근데 이 사실을 안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 여사라고 천주교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이 마리아 여사가 자기 아들이 일본에 의해서 설득을 당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마리아 여사가 이 안중근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수의라고 있죠. 그 수의를 직접 짜서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해요. 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냐면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른즉 만약에 일제가 회유를 하려고 하면 또 설득을 하려면 고민하지 말라 이거야. 너는 지금 민족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 이른즉 주저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단한 거죠. 자기 아들 보고 그냥 민족을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명을 한 거예요. 정말 이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괜히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가 상당히 위대하셨던 분이에요. 호랑이 밑에서 호랑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때 재판장에서 재판 판사들에게 일가를 내뱉은 다음에 어머니가 짜주신 그 수의를 입고 사형대에 오르셨다고 해요. 이 안중근 의사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감옥 안에서 끝까지 책을 보셨다고 해요. 책을 보시고 자신이 쓰고자 했던 책을 집필하는데 끝까지 노력하셨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이 1909년에 이재명 의사라고 있어요. 이재명 의사가 누구를 죽이려다가 실패했냐면 이완용을 죽이려다가 실패해요. 실패. 이건 세모. 왜 세모냐면 죽이지 못하고 부상만 입혀요. 이런 일들이 의열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열운동. 자, 의열운동 다음에 이제 의병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이것도 필기를 위해서 잠깐 지우는 과정을 거칠게요. 잠깐 끊었다 할게요.